지금 이제 여명이 너무 예뻐요. 파란색 하늘에 이제 빨간색 띠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매직아워가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은 정말로 추웠죠. 특히 어제는 날씨도 춥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말 거의 생애 역대급으로 추운 날이 아니었나 하는데 다들 안녕하신가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두구두구 드디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하겠습니다. 얘기는 정말 많이 듣고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터로 굳이 이 머리 아픈 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왜 도스토옙스키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해서 정말 읽어보시면 오히려 또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옛날에 이거 몇 번 학생 때 시도해봤으나 미친 짓 같았죠.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으신 건지 도대체 얘기는 또 왜 이렇게 어두운지 좀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 좀 써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도 억지로 몇 번 읽었지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정말로 이거를 읽었던 거와도 별개로 전에는 좀 현학적인 욕심에서 이렇게 읽어봤었다면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하려는 말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제가 저에게 관심을 끌었던 거는 니체가 정말 그 시대 유럽의 모든 지성인들이 아는 천재 오브 더 천재 니체 위에 천재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 동시대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사람인데 니체가 죽을 때까지 내 생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했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였었고 뭐지? 그렇게 훌륭한 천재가 스승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천재가 웬 소설가? 이런 것도 있고 아인슈타인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도스토옙스키를 뽑았다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도대체 소설가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지? 라고 했는데 정말 읽어보고 나서 저도 정말 드디어 이분이 왜 그런 철학자, 과학자, 소설가, 사상가 모든 사람들이 이 도스토옙스키를 최고의 사람으로 꼽았었는지 그리고 마르크스나 이렇게 엥겔스 같은 사람조차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도스토옙스키를 뽑았을 정도라서 도대체 그렇다면 뭐가 있나? 그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쓴 사람인데 그 소설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길래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하다 보니 훨씬 더 이제 뭔가가 느껴지고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워낙 많이 아셔서 저희가 하지만 이 3대 엄청난 많은 소설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제 3대 소설이라고 꼽히는 게 마지막 유작으로 남은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있고 그 앞에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앞에 죄와벌 훨씬 더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 죄와벌,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3대 장편소설이라고 보고 거기에 5대 장편소설이라고 하면 그 앞에 했던 백치, 이 죄와벌과 악령 사이에 발표됐던 백치와 또 악령과 까라마조프 사이에서 발표됐던 미성년 이 두 개를 다 섞어서 이제 5개의 5대 장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앙드레 지든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내는 첫 번째 관문의 키로서 읽으면 좋은 것이 이 지하 생활자의 수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하 생활자의 수기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정말 읽어보시면 좋고 지하 생활자의 수기는 이렇게 군더더기 얘기 없이 정말 이 도스토옙스키가 도대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가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5대 소설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그거를 우연히 읽었는데 그거를 읽고 다른 거를 읽으시면 훨씬 더 다른 데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를 알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이니까 그거를 먼저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러면 얼핏 보기에 이제 친부 사례 그래서 그냥 폐류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것도 거기다가 아버지는 완전 막장이고 이렇게 인생을 이따위로 사나 정말 이런 정말 이 막장 드라마가 있나라고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미성년은 이제 일부만 읽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행히도 이번에 막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책에서 결국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책이 바뀌고 스토리가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어도 결국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 1850년대가 정말 이 러시아는 정말 격변기 중에 격변기거든요. 온통 세상은 뭐 온통 흔들리고 막 정말 막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고 모두가 반목하고 막 이 불만이 터지려고 하는, 정말 부글부글 끓는 어떤 물과 어떻게 부글부글 끓었나를 보면,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사상들이 막 들어오면서, 무슨 자유주의니 무슨 사회주의니 무슨 공산주의니 뭐 온갖 이 사상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사상에 이제 경도돼서, 자기가 이제 배운, 자기가 뭔가 익힌 그 사상만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경도돼서 서로 대립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파괴해가는 그런 시대가 1850년대, 60년대, 70년대인데, 이 책이 쓰인 것이, 이분이 죄와벌을 시작으로 해서 쓴 것이 1960년대, 그리고 까라마조프가가 1879년에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1860년대, 70년대를 이제 관통하는 러시아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분이 쓴 책들의 많은 주인공들은, 이분이 그 유명한 사건, 불온 서적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가 됐다가, 사형 직전에 이제 그 감형돼서 시베리아 유영을 하고, 거기서 그 시베리아 유영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인간의 나락에 있는 정말 이렇게 범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 정말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정말 그 추악한 모습의 어떤 범죄자들도 많이 보는 반면, 또 이 어떤 정치적인 생각에 경도돼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변을 다 파괴시키고 온 그런 정치 어떤 사상 범들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찰자로서의 시각이나 이런 것이 돼서, 이분이 처음 이제 그 시베리아 유형을 전부 다 끝내고 나서 쓴 첫 번째 소설이 지하 생활자로의 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도대체 했을 때 정말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결국 어떻게 우리를 파괴할 것이고 어떤 정말 지옥문이 열릴 거라는 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써놓거든요. 그게 정말로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100년 동안 정말 이 지구상의 극단의 시대에서 우리가 1억 명이 넘는 살상이 벌어진 일이 정말 그대로 벌어졌고, 정말 어쩌면 이 사람이 예언가였던 건지, 아니면 나수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실현한 건지 이렇게 놀라울 만큼, 이 사람이 정말로 전체주의라는 게, 우리가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류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전체주의라는 어떤 컨셉이 이 사람이 써놓은 말에 이미 다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한 거는 사실 1960년대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재정의를 한 거라서,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100년을 앞서가서 인류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고결해 보이는 이 사상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예지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제 그 지하 생활자의 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상에 대한 얘기로 거의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로지 그 사상에 대한 허구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훨씬 더 딱 간결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죄와 벌이 되지만, 저도 죄와 벌을 옛날에 읽을 때는 그냥 그 가난한 대학생이 그냥 돈 많아 보이는 노파 이렇게 죽여서 죄책감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런 거랑은 조금 틀리게, 라스콜리니노프라고 할 때 라스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러시아 말로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생각과 이게 정말 분열된 상태, 여기 있는 이 사람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약간 좀 정신과 이게 좀 분열된 상태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도 분열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라스콜리노프는 사실 돈을 위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모든 책에서
똑같이 말하는 가장 여러 사상들을 다 위험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것이 여기 까라마조프에서도 계속 끝까지 나오는 게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이 없어진 세상에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이길래 계속 나오지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신이 없어지면 유신론, 무신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게 아니라 신이 없어지면 사실 그냥 내가 무엇을 한들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신에게 양보했던 어떤 절대선이나 어떤 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신인 사상, 인신 사상,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신이 된 인간은 뭘 해도 괜찮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게 허락될 뿐만 아니라 죽여야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인구의 10% 그리고 나머지 90%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자유와 어떤 생명과 생각과 이런 거를 그 10%의 엘리트한테 반납하고 거기에 이제 노예처럼 하지만 평화롭게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 사람의 모든 그 지하 생활자로부터의 수기부터 죄와 벌과 이 백치, 악령, 미성년 이 까라마조프시의 성질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가장 위험한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권의 대심판권에서 나오는 것도 맨 처음에 어떤 그 추기경과 이런 그 어떤 신적인 그런 것도 시작하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신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에 바쳤던 우리가 스스로 반납했던 어떤 우리의 자유에 대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으로 가고 나폴레옹 이후에 점점 더 이제 그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신과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류가 이제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를 파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끝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로 뭐 갑자기 종교가 나왔다가 이게 뭘까 하는데 그런 이렇게 쭉 맥락을 읽고 보시면 그것이 주인공이 무엇이 됐던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아벌의 라스콜리니도 그렇고 끝까지 했던 게 내가 사람을 죽일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런 선택받은 그 10%의 사람인가를 라스콜리니코프가 끝까지 고뇌하는 것이지 노파를 죽인 거를 고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 사생아이면서 약간 지체부재하라고 하는 실제 이 아버지를 죽인 그 하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하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나폴레옹 서적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러시아는 그냥 그때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끔찍한 러시아를 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러시아 외적인 거에 일반적인 어떤 추앙을 보냈었나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보면서 보다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러시아 인구의 90%가 넘는 농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나 그런 농노들의 삶을 저렇게 처참하게 내깔려 놓은 그런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인가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만 하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인가라고 할 때 어떤 러시아 체제 그 당시의 러시아 체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가 이 체제 꿈꿨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하지만 이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소비에트에서 싫어하는 배척당하는 작가였었고 톨스토이는 의외로 굉장히 그 소비에트에서 굉장히 이제 추앙받는 것이었었는데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이렇게 겉보기에는 이런 진보적인 사상에 대해서 끝없이 모든 책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그런 급진적인 사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위험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 너를 파괴할 것이다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여기서도 너무너무 보면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보면 그 귀족, 그 귀부인, 백작부인, 공작부인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급진 사상에 내가 막 그거에 막 신봉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막 뭔가 있어 보여서 그거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우스꽝스러운지 그 사상이 되는 순간 그 귀족들은 전부 다 정말 절멸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런 급진적인 사상이 뭔가 있어 보이고 나도 그런 거에 한몫하는 귀족 부인이라는 거를 막 하려고 하고 또 이런 러시아의 그 철없는 순수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얼마나 그런 막 사상에 경도된 젊은이들에게 반하고 거기에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산과 지위를 그런 어떤 사상가로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다 바쳤었나 하는 그런 것들도 모든 스토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이제 다른 책들 가족의 어떤 실상, 우리 가족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허구처럼 가족은 정말 막 단란하고 아픈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카라마조프가의 여기서는 훨씬 더 잘 동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느 페이지를 봐도 정말 너무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반납했나. 우리가 뭐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유를 주어지면 그렇게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대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이제 그 대심판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거, 그리고 어쩌면 이 중간 여기서 보면 거기서도 콜리아라는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떤 막 이제 뭐 어때야 된다 막 이제 똑똑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막 이제 행동을 막 하고 이럴 때 여기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알루샤가 얘가 하도 막 그렇게 막 입바른 소리를 하니까 너는 그럼 그 생각은 정말 너가 한 거 맞니? 그거 어디서 이렇게 책에서 듣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이렇게 어딘가 듣게 된 너가 획득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서도 이 꼬마는 막 아닌 척, 막 자존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 어디선가 다른 데서 듣고 그 생각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서 그걸 내 사상이라고 느끼고 심지어는 그 사상을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된다거나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도 된다는 타인을 살인하거나 나를 살인하는 이 도스토옙스키 책 전체에서 나오는 게 자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남을 죽이는 건 우리도 그냥 남은 아무렇게나 막 죽이고 어떤 막 이 주인공 저 주인공이 막 아무나 서로를 별 의도 없이 막 죽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자기를 죽이는 것도 결국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남의 생각에 의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료샤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본래 도스토옙스키의 노트에 보면 본래 이게 1, 2부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카라마조프 씨의 형제들 이 상중하 3권은 1부에 해당되고요. 본래 2부가 본래 준비되어 있었었는데 그 2부에서는 이제 알료사가 이제 수도원 복을 벗고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수행을 요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조심의 장로의 뜻에 따라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속세인으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혁명가가 되는 모습을 하고 있고 이 드미트리가 나중에 이제 이 시베리아로 간 이후의 삶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 2부인데 만약 그 2부가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짜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진짜 꿈꿨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훨씬 더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거에서는 뭐랄까 그리스도의 현현 같은 그런 주인공이 꼭 한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료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현현처럼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수용하고 트랜스페런트하게 투명하게 어떤 거를 막 내 걸로 이렇게 막 들어와서 그걸 막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투영해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혁명가가 된다면 어떤 혁명가가 됐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톨스토이의 책보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하려고 한 말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념이라는 것에
경도돼서 자기의 삶과 타인의 삶을 파괴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끝없이 이 수많은 주인공들을 수많은 어떤 그 장편 소설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를 쭉 보면 굉장히 이해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느끼게 된 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어떤 선입견이나 관념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책을 이렇게 읽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대사를 말하는데 모두 다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정말 그 불교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에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아상, 인상, 중생상 거기에 파묻혀 있기 때문인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이 고정관념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딱 이게 딱 이렇게 확정 지어 놓은 것 그리고 사람은 이래야 돼 지금 사회는 어떤 거야 라고 하는 이미 정립되어진 어떤 관념 선입견 이런 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서도 보면 정말 이 똑똑하다는 검사나 이 변호사가 맨 마지막에 이제 검사 논고나 변호사 이제 최종 변론을 통해서 이 막 사상들과 어떤 드미트리 사람이 왜 범죄자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증인들의 말이 어떻게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막 현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너무너무 잘 분석해서, 심리까지도 꿰뚫어서, 막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분석했다고 생각해서 막 정말 너무나 현란하고 멋있게 막 일대 어떤 웅변을 표현했지만 그 말을 이렇게 다시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와 사람이라는 게 저렇게 편견에 파묻힐 수도 있구나. 증인 A도 저런 눈으로 보고 증인 B도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자기만의 해석으로 다 거꾸로 왜곡을 해서 그거를 진짜 한 편의 소설을 이렇게 쫙 써내는 것이 결국은 그 검사의 논고이고 심지어는 그 변호사의 논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볼 때 결국 그 모든 상황의 비극들은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떨 것이야. 이 세상은 어때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세상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고정된 생각에 갇혀져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섬뜩함을 느끼게 해줘서 이런 거는 책의 맨 마지막 센텐스가 카라마조프 만세 생명력 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 당시 유럽에서 막 수입돼서 막 홍수처럼 밀려들던 각각의 생각들이 실제로 대부분 다 죽음과 앞서가고 똑똑하고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문제도 많고 막 결함투성이고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어떤 주인공들은 다 2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미숙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지만 그 미숙 이 책의 마지막에 이 까라마조프 만세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5대 단편도 이렇게 우연히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게 극과 극에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소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정말 다 이해가 돼요. 아까 맨 처음 인문학이 좋은 책이라고 했던 지하 생활제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자기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그 생각이 경도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죄와 벌도 때 어떤 전염병이 어떤 사상의 팬데믹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개념이 아주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모충이라고 하셨던 기생충의 개념으로 그걸 설명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 1900년대 초반의 전 세계를 보면 심지어 조선에서조차 얼마나 빠르게 그런 사상의 팬데믹에서 빠르게 정말 스페인 독감만큼 빠르게
전 세계를 덮쳤나를 이렇게 보면 그런 사상의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전 세계가 파멸할 것이라는 거를 제아벌의 에필로그에서 이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치라고 하는 것도, 백치가 이제 어떤 그냥 백치가 아니라 어떤 사상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에 막 그 하나하나에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된 그런 사상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막 떠들 때, 이 백치 공작은 그거를 이제 어떤 사상 하나에 경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통과시켜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백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악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악령이라는 게 뭐 저 사람 마귀 들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령이 그 데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의 악령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생각의 악령에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성년이라고 하는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도, 미성년이라는 게 처음에는 게 뭘까 했겠지만, 여기서 이 까라마조프에서도 그 따로 챕터를 써서 그 소년들이라고 하는 걸 했듯이, 우리가 한 국민학교 5학년, 중학생 이때만 돼도 이제 내 머리 다 컸다고 생각하고,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부모님 생각이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훨씬 더 옳고, 내가 쌀처럼 이 정말 백사장의 모래처럼 많은 것 중에 단지 하나의 그 모래를 보고, 그리고 쟤는 저 세상에 먼저 물들고 친구 따라 물들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물든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걸로 이제 알려고 해서 이번 생에 자기 생명조차도 그 어떤 사상에 매몰돼서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남을 살인하는 것을 아주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하기를, 이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사상이 아닌 것을 마치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지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왜곡하는 그런 거를 이제 미성년이라고 칸트가 말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이 정도의 이제 이 유럽의 지성인들이라면 그런 말들을 이제 다 서로 이제 찾아보고 했었을 테니까, 아마도 거기서 그 소설 미성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이 사람의 5대 소설의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어떤 그 쭉 일관된 어떤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전혀 이게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얘기 무가치하게 죽이거든요. 정말로 무가치하게 죽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그 책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고, 또 그런 급진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이 까라마조프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도덕의 파괴잖아요.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 옛날 얘기, 그냥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도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근간이고, 이 도덕이 없어질 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1800년대 중반에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정말로 예견했다는 것도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결국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음양의 어떤 원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안에도 그 치밀한, 우리가 보통은 막 이렇게 고결한 척하고 지성인 척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 사랑의 어떤 질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백지장 차이로 똑같은 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짜라고 하는 그 어떤 이 드미트리 이 살인 용의자의 그 약혼자가 사실은 그 사람 덕분에 이 벌을 이제 다 이 누명을 벗을 뻔했던 거였었는데, 사실은 이 가짜 약혼자가 그냥 갑자기 질투에 눈이 머는 바람에 이제 막 그 편지들을 막 왜곡해서, 사실 술김에 쓴 그냥 말이었을 뿐이었는데 그거를 왜곡해서 결정적으로 이 디미트리가 이 살인범으로 완전히 유죄 확정을 받게 하는 결정적인 거를 하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고, 같은 사람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고 사랑이 넘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말 질투의 파괴와 위대한 정말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정말 순식간에 종이 한 장 차이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드미트리라고 하는 이제 어두운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식대로 이야기해서 상황이 반전된 상황에서 그 말을 함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본래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저는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분명히 드미트리 큰 아들이 훨씬 더 이 아버지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몇 번이나 말하듯이 나는 드미트리보다 이반이 더 무서워. 둘째 아들을 훨씬 더 무서워하거든요. 왜 그러지? 이반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아버지 이 표트르가 사실 어떤 러시아의 전통이라면 이 이반은 정말 그런 이 급진 사상의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고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든 살인이나 어떤 것도 다 허락된 사람, 무엇이든 가능한 그런 허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뒤집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자체가 이 이반이기 때문에 이반이 겉보기에는 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어떤 이 기존의 모든 틀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파괴력을 그런 생명의 본능에 가장 충실했던 그 아버지는 훨씬 더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이반이 결국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도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게 맞구나. 그 하인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고뇌하면서 스스로 분열돼가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그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오늘 한 많은 얘기들은 그냥 저의 내피셜이고 그냥 이게 그냥 막 그 폐륜적인 아버지 살해 이런 거에 매몰되면 정말 뭐 그냥 아버지 살해 재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작가가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히려 옛날에 봤을 때는 카라마조프의 그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막 폐륜적이고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었으나 오히려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의 충이라고 내가 이게 생명력에 가득한 정말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어떤 우리 생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생명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생각보다는 많은 재미가 있고 이거를 꼭 이렇게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심판관이나 소년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읽어도 좋고 또 양파 한 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센텐스는 한 10페이지 정도씩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덕분에 까라마조프 시내 형제들 오늘 이제 무사히 마치고 여기 현장에서는 저희가 또 나눠서 읽는 거 이렇게 10분 정도가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 오시면 오히려 책을 10분의 1씩 나눠 읽으면서 이 어려운 책을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 하겠습니다. 정말로 추위에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